오늘의 이슈 여의도 1번지에는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 숫자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66입니다. 이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죠. 후보자로 지명된 날부터 장관직 사퇴까지 단 66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짧고도 길었던 66일 동안 정치권은 물론이고 민심마저 둘로 쪼개지면서 극심한 갈등까지 겪어야 했는데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조국 전 장관 퇴임 직전까지 검찰 개혁안을 추진하다 소임을 다했다며 가족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퇴임 직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안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 특수부는 설치된 이후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 국회에 넘어가 있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 여부가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검찰개혁 세부안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대치 국면에 빠진 데다 조 전 장관 사퇴를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파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권혁기 전 춘추관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참 오랫동안 달아왔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지명된 이후부터 어제 전격 사퇴할 때까지 박가영 앵커가 얘기한 대로 66일의 시간, 이 길고도 짧았던 66일의 시간에 대해서 딱 한 줄로 두 분께 어떤 평을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권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조국 전 장관 일가족 수사라는 폭풍우 속에서도 검찰 개혁의 큰 수레바퀴가 돌아갔던 기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네. 저는 어쨌든 조국 장관 임명부터 퇴진까지 이 사이에 있었던 검찰 개혁에 관련된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기존에 해왔던 검찰 개혁의 내용과 지금 조국 장관 임명 이후부터 논의됐던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변화시켰다. 검찰 개혁의 의미를. 근데 그것이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의 변화를 초래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검찰 개혁의 큰 수레바퀴가 돌아갔다. 검찰 개혁의 의미가 좀 부정적으로 변했다. 검찰 개혁이라는 공통 분모는 있는데 두 분의 평가가 엇갈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평가를 하게 됐는지, 한 줄 평을 하게 되셨는지 권 관장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개인사, 또 자녀 교육 문제 등에 대한 혹독한 검증이 시작이 됐고요. 네. 또 이어서 일가족에 대한 초고강도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조국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전국이 요동치는 와중에서도 검찰 개혁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아주 커다랗게 확인이 되었던 정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도 스스로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오늘 국무회의 의결로 입법 과제를 제외한 주요한 검찰 개혁안들이 제도 개선이 일단락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검찰 개혁의 수레바퀴가 크게 돌아간 기간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윤기찬 변호사님은요? 임명 당시부터 이제 부정적인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서 네. 아마 조국 장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인사 명분으로 검찰 개혁이 논의됐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차원의 검찰 개혁의 내용보다는 세세하게, 너무 세세하게 들어갔죠. 수사기관의 전반적인 내용을 마치 검찰 개혁인 것처럼 이렇게 논의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원래 큰 항목이 변질돼서 마치 문화 개선 차원으로 바뀐 거죠. 지금 검찰 개혁의 가장 큰 것은 이제 수사권 분리 독립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수처 설립까지 국회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국회 몫인데 마치 행정부에서 국회 몫이 결정되기 전에 국회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령 부령이 제정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뭐냐. 조국 장관께서 만약에 수사 당사자와 특별할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런 오해가 안 생기는데 있다 보니까
검찰 개혁이 조국 장관을 위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오해 시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네. 네.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떠났는데 여진이 좀 여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퇴 시점과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고 또 여권 내에서 사퇴를 압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지금 여당 의원들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 조 장관이 사퇴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사받다가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네. 뭐 펑펑 울다가 병원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럼 부인 정경심 교수도 남편 조국 장관의 사퇴를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제가 당대표를 가장 그 옆에서 모셨고 계속적으로 그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공식 지도부의 입장은 단 한 번도 조국 장관 낙마에 대해서 입장을 논의해보거나 또는 입장을 결정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퇴를 했느냐 아니면 유무원의 뭐 압박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다. 뭐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뭐 지명된 지 66일 만에 이제 사퇴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저렇게 뭐 민주당 또는 뭐 당청에서의 외압으로 조 장관이 어쩔 수 없이 사퇴했다라고 하는 보도나 주의 주장 자체가 네. 저는 일단 조 장관 사퇴에 대한 의미를 폄하하고 또 조 장관 사퇴로 이제 민주당 지지층, 조국 장관을 지지했던 지지층들의 어떤 가슴에 다시 한번 구멍을 내면서 당의 분열을 유도하는 그런 주의 주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장관에 임명되면서부터 앞서 저희가 논의했던 것처럼 뭐 검찰 수사라는 커다란 폭풍을 뚫고 오면서도 검찰 개혁을 쭉 진행해 왔었고요. 제가 볼 때 조 장관이 자진 사퇴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서초동에 있었던 검찰 개혁 촛불 그리고 광화문에 있었던 본인에 대한 사퇴 주장 집회 이 두 광장에서 메아리 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본인의 역할에 대한 그 타이밍 예.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이제 본인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역할을 끝내고 이 검찰개혁이라는 임무는 국민들과 국회가 맡아줄 수 있다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 이런 것으로 본인이 결정한 것이지 누가 조국 장관에게 이 시점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압박을 느껴서 본인이 사퇴하게 된 그런 타이밍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 싶거든요, 사실. 그 조국 전 장관께서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이 진퇴에 관련돼서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 예.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평상시 말씀이나 당이 알게 된 경위를 보면 일단 박주민 최고위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와서 당대표께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조국 장관이 법무부 간부들한테는 본인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회의 소집해서 알려준 경위를 비교해 보면 그래서 조국 장관 스스로 결단했다라고 보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네. 외압이라고 보기에는 권유라고 볼 수 있죠. 권유요. 늘 권유라는 거 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저는 조국 장관 개인의 결단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이해찬 대표나 이낙연 총리가 뭔가 사퇴를 제안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청와대에서 날짜를 3개 찍어주고 결정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예. 어렵지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6개월 이후에 총선을 치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민심 위반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그 내용을 대통령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인사건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라서 뭐 크게 무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에요. 청와대를 이제 법무장관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을 때 아마 내년 총선에 여권의 주자로 뛸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측들이. 네. 근데 이제 이번 법무장관을 겪는 66일 동안 이 기간을 거치면서 대선 주자로까지 이제 좀 부상을 하면서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후보자로 넣고 실제로 여론을 돌려보는 뭐 이런 식으로까지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후에 지금 서울대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돌아간 상황인데 이후에 정치적인 입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출직으로 염두에 두고 움직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하고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떤 진영을 도와주는, 진영을 고무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선출직 출마는 이제 조국 장관 임명 이후부터 여론의 향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네.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게 여론으로 일단 증명이 됐고요. 경남, 부산 쪽에서 이미 이제 한국당하고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를 보면 본인이 출애했다고 보는 시각도 많이 있거든요. 또 대통령 대선 출마 이 부분도 뭐 여론에 행보하고 그다음에 진영에 어떤 매몰된 행보를 해왔고 그다음에 본인이 언행 측면에서 보면 네. 다소 좀 대통령으로서 전 국민을 통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좀 많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행보는 가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그렇고 대선 주자로서 입지는 확실히 높아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선 후보 두 자릿수를 기록했죠.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제 조국 장관이 학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보다 훨씬 더 강한 의지력을 좀 봤던 것 같고요. 또 개혁 추진의 진정성 이런 것이 높게 평가되면서 대선 지지율이 무려 13%대가 나왔습니다. 네. 예. 원래 대선 때 대선 후보들 지지율을 5%를 마의 벽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대선 후보들이 그 5%를 넘지 못해서 결국 고배를 마시는 지지율인데 일거에 10%로 뛰어 올라갔다는 건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상으로 보면 아마 이례적인 네. 그런 현상일 것 같아요. 그러나 조국 장관이 실제로 선출직 정치에 입문할지는 저는 이제 미지수라고 봅니다. 일단 뭐 가족 수사 등에 대한 신변 정리에 집중할 것 같고요. 네. 또 오늘 모 방송사에서 이제 언급이 돼서 알려졌는데 부인이 뇌경색, 뇌종양을 앓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지 예. 않았습니까? 꽤 위중한 병일 텐데 그 가족에 대한 수사와 부인에 대한 간호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권 관장께 아까 조금 있었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민주당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기사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사태를 뭔가 민주당 지도부가 종용했다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민주당의 당원 게시판에 보면은 지도부 사퇴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앞서 이제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알다시피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인사권자가 아닌 자가 사퇴하라 말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네.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사실 자체를 일단 부인하고 있을 뿐더러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일단 민주당 조국 장관 지지자들이 이제 뭐 당 지도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많이 게시판에 올린다는 건 저도 봤습니다. 네. 일단 당이 조 장관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어떤 실망감 이런 것에 대한 표출이라고 저는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본인이 결정을 하고 보도에 따르면 발표하기 전날 대통령을 면담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와 상의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어제 사필 규정이라고 특히 한국당에서는 그런 입장을 내놨고 앞으로 뭐 검찰 개혁을 비롯하여 여기 조 장관, 조 전 장관 이후의 전국에 있어서 뭔가 그 광화문의 민심을 등에 업고 전국을 좀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의지도 다분히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전국의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정책 구상보다는요. 실제 어쨌든 이번에 모양새나 경위는 어쨌든 간에 대통령께서 또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준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늘 야당이 주장했던 국정기조 전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주장을 해야 되지 않나. 경제정책이나 외교, 국방, 특히 이제 대북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우려할 만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대북 문제 등 이런 국정에 대한 정책 기조 전환을 좀 해달라는 야당의 목소리를 네. 이제 다시 한번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고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결국엔 이게 조 전 장관 행보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자면은
지금 가족 수사 결과를 두고 검찰 수사가 꽤 길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캐도 계속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확실한 게 없으니까 자꾸만 계속 수사가 길어지는 건지 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검찰 수사가 굉장히 길게 진행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돌이켜 보면 조국 장관 검증 때 어떤 여론의 그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은 그 딸의 논문, 네. 제일 논문 저자 문제였죠. 근데 검찰 수사가 아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쏙 들어갔습니다. 네. 처음 수사될 때만 해도 마치 조 장관이 직접 나서서 딸의 논문을 조작한 것처럼 막 보도도 나고 검찰발로 그런 주의장도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에 대한 검찰발 기사가 1도 없어졌습니다. 예. 그 부분 그런 걸 보면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수사의 흐름이 조금 왔다 갔다 우왕좌왕한 흐름이 있습니다. 표창장 문제도 이미 날인으로 이미 청문회 전에 공소장을 내서 기소를 했는데 지금은 이미 날인이 아니라 뭐 그림을 오려 붙였다라는 공소장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유로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이죠. 예. 사모펀드 건도 사실상 부인을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회사를 운영한 운영자로 보고 지금 사모펀드 자본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네. 기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도 검찰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정황이 잘 안 잡히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머니게임이라는 것이 약 10여억 원의 돈으로 정교수 돈으로 수백억의 회사 자금을 우지자지했다는 정황은 관계기업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머니게임의 본질에서 벗어난 형태이기 때문에 과연 정 교수를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실질적 운영자로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다툼의 여지도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이 과연 지난 60여일간 아주 파고 높게 의혹이 제기되고 사실상 온 가족을 범죄자 취급하듯이 이렇게 몰아왔었는데 실제로 수사 결과도 그럴지 그리고 법원에서의 판단도 실제로 그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만약에 그게 다 사실이면 뭐 조국 가족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 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조국 가족의 주장이 맞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 가족을 마녀사냥으로 몰았던 검찰이 사과해야 할 일이고요. 야당 또한 대우각성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에서는 일단 현직 장관, 현직 법무부 장관을 조사하고 수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으로부터는 좀 벗어났는데 진행 중인 수사는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정경심 교수의 또 신병 문제가 또 불거졌고 검찰에서는 지금 수사를 한 지가 그래도 꽤 시간이 됐는데 과연 정 교수에 대한 신병을 어떻게 쉽게 말해서 구속영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관심사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조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가 검찰 수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도 있거든요. 영향을 미친다는 관측은 거꾸로 얘기하면 수사를 조 장관 낙마를 위해서 했다라는 일각의 시각을 반영한 논리예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떤 온정적인 이런 마음은 있을 수 있어도 수사 단서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그다음에 검찰 개혁의 가장 큰 기치가 정치적인 중립성으로부터 수사를 독립시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지도층 내지 고위공무원을 봐주지 말자라는 것인데 지금 그 봐주자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말은. 그래서 그런 논리는 통하지 않고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좀 더딘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잘됐다 잘못됐다는 평가를 차치하고서 네. 더디고 또 조사받는 이런 인권을 고려해서 그 당시 또 대통령께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 이런 말씀도 주셨고 상황이 좀 변한 게 있어요. 검찰권 행사와 관련돼서 변한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까 수사가 늦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의 역할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13, 4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걸 왜 물주가 따로 있는데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막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그거는 어떤 뭐 미공개 정보라든가 이렇게 권력층의 도움을 받길 기대하는 누군가한테 이용을 당했든 같이 그걸 했든 이런 정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철저히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권력형 범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신병 관련해서는 사실은 일부가 기소가 됐어요.
청문회 고날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상 일부 기소가 된 경우에는 추가 기소 형식으로 마무리를 하지 중간에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네. 그런 논리 하나하고 지금 보니까 또 건강에 안 좋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도 그다음에 불구속 원칙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어쨌든 민주당 쪽 지지층에서 이렇게 정경심 교수를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면 이렇게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하고 왜 구속영장 청구도 안 하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하는 것은 기존에는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사실은 안 맞는 거거든요.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이제 수사상 필요해가지고 청구하는 거라서 원래는 수사 중간이나 처음 도입부에 청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구속영장의 취지에 비춰볼 때 마무리 단계에서 영장 청구하는 건 사실은 징벌적인 거죠.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뭐 영장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 거고 오히려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기존에 주장했던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수사가 어쨌든 원칙이니까 불구속 수사가 그런 원칙이죠. 부분에 또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청구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안 할 것 같습니다. 영장이 기각될 우려성.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해버리면 검찰이 타격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가 계속 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로 검찰이 실제로 정 교수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수사 결과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러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야 이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인권적 수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입장을 견지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조국 장관의 사퇴를 압박하는 여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부인을 구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검찰발 뉴스가 계속 관계자발로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언론 플레이 행태를 본다면 그 진정성은 의심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하면 네. 일반적인 과거의 사례에 비춰보면 입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표창장 위조라든가 이런 게 만약 혐의가 진실로 드러나게 되면 이 자체가 원래 영장 사유예요. 이거 이화여대 입시 비리 때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거의 다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장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 안 한다 이런 논리보다는 아마 그 변화된 검찰권 행사와 관련된 변화된 환경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뭐 생각이 인권을 좀 더 존중해야 인권 존중하고 한다든지. 또 뭐 편찬하시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불구속 수사 한다면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사의 외연이 뭐 일전에는 조 전 장관이 법무장관을 재직하고 있을 때 결국은 조 장관까지 뭐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퇴 이후 상황에서는 뭔가 좀 변화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은 수사를 받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PC에서 여러 가지 나온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자간담회 청문회에서 펀드 운용 보고서가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펀드 운용 보고서가 사실은 내용이 급조됐거나 허위 내용이라면 청문회라는 이제 공무 집행을 위계에서 방해됐다는 혐의가 또 추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검찰로서는 이걸 그냥 소환 조사하지 않고 없던 걸로 하게 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혐의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소환 조사를 통해서 신문조서 작성은 반드시 할 거다. 이건 절차상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없으니까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 정도로 소환할 지금 것이라고 아마 보시나요? 피고발인이시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는 받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권 전 관장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제 뭐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이제 다 이 보도상의 검찰 주장이어서 네. 공식 발표는 아니었죠. 그 김경록 씨의 그 인터뷰 내용, PC를 교체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가면서 조 장관도 증거인멸의 가담자로 보고 기소 또는 소환 조사 또는 기소할 수 있다. 처음에 그렇게 여론이 형성이 됐었죠. 네. 근데 이제 김경록 씨가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는 평상시의 인사지 뭐 PC를 교체해 주었다고 하여 감사 인사를 건넨 건 아니다. 이렇게 예. 또 이제 새롭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 당시 장관 시절에 어떤 증거 인멸의
공범 혐의가 없음을 또 김병록 씨가 또 이제 부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조 장관 일가족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제 범죄 의혹이 강한 걸로 쭉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뒷부분에 가서야 이 사실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방어권 차원의 다툼의 여지에 있는 증언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사퇴까지 갔는데 이제 실상 조 장관이 진짜로 검찰의 어떤 기소를 받을 만한 범죄 혐의가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고 실제로 기소할지 아니면 그것은 그냥 언론 플레이였을지는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 네. 국민들이 평가하고 판단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수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조 전 장관이 이미 사퇴를 하긴 했지만 그 전에는 출구 전략의 일종으로 윤석열 총장과의 뭔가 동반 퇴진설도 나왔고요.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한 이야기도 왕왕 나와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퇴진을 해야 된다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검찰 개혁을 거부하거나 또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시작 경위가 조국 장관 임명을 막는 거 이런 목적을 갖고 했거나. 근데 두 가지가 다 아닌 걸로 지금 네. 예를 들면 검찰 개혁안은 스스로 지금 개혁안을 냈고요. 그다음에 검찰 외청이기 때문에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검찰은. 네. 부령 대통령령은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거고 법률은 국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문화 개선 차원 또는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수사해라 이런 의지 차원의 개혁 주문을 할 수 있죠. 예. 근데 제도적 개혁 주문은 검찰총장이 하는 것은 사실은 무리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경우에서는 없어지는 거고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돼서는 이미 8월 27일 이전부터 압수수색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이전에 고소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뭐 내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 뒤에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일각의 시각은 좀 타당성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퇴진을 한다는 것은 상황과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야는 지금까지 조국 장관의 찬반 여부를 둘러싸고 충돌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트 조국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다시 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검찰개혁 법안에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이 충돌 지점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네. 여야의 목소리부터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더욱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해낼 것입니다.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검찰의 비위를 맞추며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 듯한 비겁한 행동을 자유한국당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장기 집권 사령부, 공수처 절대 불가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여야 정치권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들의 지금 얘기들을 듣고 왔는데 공수처란 얘기가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 속사정이 보이는데 전반적인 총평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앞서 이제 저희가 토론했듯이 이제 일부 지지층들이 민주당에 대한 강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한 어떤 당이 지켜주지 못했다는 실망감의 표출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여진을 발빠르게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주당은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입법으로 완성하는 것만이 이제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개혁 법안은 이제 법사위의 심의 기간을 이달 말이면 지나기 때문에 네. 이달 말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합니다. 조국 장관의 사퇴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던 당이 바른미래당, 평화당 등 제3지대 정당들이거든요.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등 타 야당의 설득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일단 획득을 했습니다. 네. 조 장관의 사퇴로 길이 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한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여야 4당의 공조 회복이 정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아무래도 여야 4당의 공조를 회복하는데 네.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한국당이 처음에는 지난주 정도에 서초동에서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촛불을 들었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국당도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냈었습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하니까 오늘 명료하게 공수처를 다음 국회로 넘기자. 사실상 검찰 개혁을 이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조 장관 낙마 투쟁이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결국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방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스스로 이렇게 입증했다라고 보고요. 예.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또한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국당이 거부한다면 또 다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 변호사님,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얘기가 앞서서도 봤는데 공수처에 대해서 저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뭐 압축적으로 뭐라고 봐야 됩니까? 만약에 이번에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공수처가 했으면 지금 검찰처럼 이렇게 꿋꿋이 수사를 해왔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는 거죠. 예. 왜냐하면 공수처라는 것은 물론 뭐 좋은 분들이 구성원이 돼가지고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상 보면 지금 검찰은 직업 공무원들인 검사들이 신분 보장을 받으면서 수사를 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공수처는 물론 검사로 임명이 되지만 어쨌든 변호사나 특조위나 뭐 조사위원들이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임용이 돼서 하는 검사 역할을 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정치적 영향력을 누가 더 덜 받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수처를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 검찰 개혁을 반대한다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검찰 개혁의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서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공수처를 반대하는 거지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공수처가 꼭 필요한데 반대한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거는 논리적 전제가 있어요. 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임의적 논리 전제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 많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여당이나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수처는 어떻게 보면 검찰의 신백이 검찰 장악의 어떤 도구로 활용하려고 한다라는 극단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검찰의 역할은 존중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국회에 가 있는 법안에 보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적절히 견제하자. 예.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경찰이 견제하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검찰이 견제하고 그렇다면 사회 지도층이나 공무원 범죄는 누가 담당하냐? 공수처가 다 커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공수처가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이 하고 있는 사회 지도층 관련 범죄를 이첩해라라고 하면 이첩하도록 돼 있어요. 법령에 따르면. 과연 이게 잘 작동하면 모르는데 네. 어떤 의도를 갖고 통제를 하게 되면 예.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수사권 관련된 남용의 여지 또는 편파적인 수사권 행사의 여지가 커진다. 그래서 저희가 공수처를 반대하는 거예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이슈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어떤 진영 논리에서 불거져 나왔을 때 흔히들 선택했던 게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특검이라는 것도 역시 외부로부터 독립돼 있는 변호사나 일부 검찰이 같이 합류를 해서 뭐 공평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사를 하겠다라는 그 차원이 특검인데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 뭐 주장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공수처랑 부분이랑도 약간의 좀 교집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검이 보통은 운용되는 경우는 검찰의 수사가 부실한 경우예요. 검찰의 수사가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검찰과 연관 있는 뭐 원인이 결부가 돼 있든 아니면 정치적 권력과 결부가 돼 있든 다시 한번 수사를 해보자라는 것이지 특검의 수사가 검찰의 수사에 비교해 볼 때 정치적으로 중립이 돼 있다. 이런 제도적 보장은 없어요. 네. 대통령이 특검 검사를 임명하는데 거기서는 여러 명 중에 대통령이 이제 정당에 관여해가지고 특검 선출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조금 다소 중립된 분이 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수처는 약간 다른 것이 공수처장의 임명 과정은 정치학의 수학적 경우의 수를 뽑아내면 모르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국회 구성의 역학관계에 따라서는 친여 성향, 그러니까 집권층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공수처장으로 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다음에 기존에 어떤 정치적 행보를 했던 분이 공수처장 임명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더 큰 우려는 이제 그 공수처 검사들의 임명 과정입니다. 10년 동안에 뭐 변호사의 자격이 있어야 되지만 특조위나 뭐 조사위 활동을 하시던 분들 중에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정치적으로 편향된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임기가 6년 동안이라고 이게 깁니다. 그러면 그 현재 뭐 특정 변호사 단체의 분들이 들어가서 현재 주도적 정치권 성향과 맞는 이런 수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우려가 된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네. 오히려 저희가 검찰 개혁의 방안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제도적으로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군데는 외청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이 있고 네.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습니다. 정무직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네. 이 직업적 공무원들이 서로 견제해가지고 수사권을 객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 네. 원래 이렇게 출발했던 겁니다. 수사권 조정안도. 네. 근데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검찰 개혁 이렇게 얘기하면 조국 장관 임명되시면서 얘기하면서 수사 관행 부분이라든가 이런 소소한 것들에 대해 이것들이 마치 검찰 개혁인 것처럼 네.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렇게 빨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네. 좀 더 토론이 필요하다. 네. 의사 수렴이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간도 1월 28일까지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공수처 구성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윤 변호사의 말씀에 대해서 권 관장께서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수처를 설치해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은 대한민국 권력 중 가장 막강하다고 하는 검찰권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네. 데서 이제 비롯된 것이죠. 예. 아시다시피 이문정 검사나 서지영 검사의 항변에서 드러났듯이 검찰 내부의 비위에 관련돼서는 검사 스스로 이게 덮어버리는 이런 행위가 비일비재했고 과거에 검찰 스스로 자성을 하고 개혁하겠다라고 그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공수처 설치를 검토했었습니다. 네. 추진했었죠. 당시에 검찰의 반대로 이제 무산됐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보장은 공수처법에 담겨 있습니다. 야당의 요구로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이 네. 법안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야당이 비토하는 인사는 임명할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은 야당이 비토하더라도 임명할 수 할 수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그 법안에 이미 그렇게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되는 상황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한국당이 그런 부분이 정이 걱정이 된다면 그 조항을 훨씬 더 강화하면 됩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공수처의 관계자들을 뽑을 수 있도록 수정 제한을 해서 공수처를 통과를 시켜야지. 아직 그 세부 조항을 더 다듬을 수 있는 뭐 얼마든지 물리적인 부분들은 시간이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인정을 하고 그 대신 우려되는 부분을 이렇게 재수정해서 통과시키자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이든 선거법이든 한국당이 안을 내서 합리적인 안을 내서 그 안을 가지고 여야 5당이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서 검찰 개혁이 의회에서도 입법화로 시동이 걸렸다 이런 네. 족적을 남기길 바랍니다. 권 관장께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제 여야 사당 공조를 다시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바른미래당이 4월에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했던 대로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를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시작할 때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 바른미래당과 제3당은 일단 그 입장을 견지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국 장관 이 전국을 거치면서 이제 많은 정치적 변수가 생겼고 또 이 패스트트랙의 순위상 검찰 개혁안이 먼저 본회의 상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바른미래당과 타 야당에서 민주당이 선거법 처리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고 보면 패스트트랙 법안 중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그런 합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있겠죠. 네. 다만 민주당에서 분명하게 선거법에 대한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이 된다면 저는 바른미래당이나 타 야당도 본인들이 합의하고 동의하여 만든 공수처법이기 때문에 특검법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치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그런 일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간에 그 이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뭐 국감 시작 전부터 아니면 후보자 지명부터 강하게 반대해온 상황을 저는 66일의 시간 동안을 지났지만 결국은 관철해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에 그러면 대여 투쟁의 동력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 지금 뭐 공수처에 대한 부분들,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는 언급을 했는데 이 밖에 또 앞으로 대여 투쟁 그리고 총선 전국까지 이어가는 자유한국당의 행보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먼저 공수처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게 된 이런 그 이유가 이제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줬습니다. 영장 청구권까지. 그런데 지금은 다시 그 비대하다고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어요. 네. 근데 공수처에 대해서 다시 또 그런 권한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수처는 누가 견제합니까? 검찰,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갖고 와라라고 이첩 권한이 있어요. 그럼 공수처 관련된 이런 수사는 누가 견제하는지 일단 의문이고요. 그럼 언젠가 한 10년 후에는 또 공수처 개혁을 위한 목소리가 나올 거다. 네. 그래서 지금 있는 수사 시스템 하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배분을 통해서 견제하는 것이 낫다라는 게 이제 한국당의 취지고요. 동력 측면에서 보면 조국 장관은 사실은 돌출적인 그 어떤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조국 장관은 이제 상징성이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고, 그다음에 야당의 목소리는 특히 안 들었죠. 그래서 한쪽 지지자들만의 목소리만 듣고 정치를 하신다라는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통령께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 목소리를 반영해서 국정에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환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계속 주장해왔던 것처럼 경제 정책을 전환시켜야 돼요. 근데 경제숙 비서관께서 최근에 또 현재 경제 정책과 특별히 정책이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경기 변동의 국제적인 경기 변동 탓이지 어떤 정책적 탓은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조언이 대통령께 들어가게 된다면 대통령께서는 경제정책 기조 변환 없이 똑같이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대북 정책, 이런 정책 기조 변환이 가장 크다. 저희가 어떤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특정 이슈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대통령께서 하고 계신 이런 국정의 기조가 안 맞다라는 것을 계속 누누이 해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야당의 목소리를 회의를 통해서 목소리 듣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야당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것이 지속적인 야당의 요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됐죠. 이 자리를 누가 채우게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이 전해철 의원을 콕 집었거든요. 이유가 뭔지 듣고 오시죠. 과거 민정수석과 법사위원으로서 평가를 받은 개혁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전해철 의원도 적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 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전해철 의원은 왜 내가 총선에 출마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느냐라고 화낼 수도 있지만은 일단 전해철 의원은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이게 내년 총선 출마하시겠다는 생각인가요? 네, 일단은 뭐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요. 과거에 이제 민주수석을 지냈고 법사위원을 지냈기 때문에 그런 이력으로 정치인 중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다 이렇게 아마 그 박지원 의원이 평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해철 의원 본인은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다시 강하게 피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일단 부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가 조국 장관의 후임자를 미리 선정해 놨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학계 또 뭐 법조인 또는 정치인을 포함하여 이제 후임자를 물색하게 될 것이고 이제 검증이라는 또 시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국 장관 전국도 사실은 이제 검증해서 이것들이 다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 과정에서는 훨씬 더 철두철미한 검증 작업을 거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생각보다 후임자 선정의 그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또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청와대와 여당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국 장관 지지자,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조 장관 사퇴에 대한
실망감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후임자도 조국 장관 못지않게 어떤 강한 개혁성, 그런 상직성 이런 것도 또 의무부여가 또 돼야 되기 때문에 후임자 선정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차기 법무장관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조국 장관이 임명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정치적 입장을 갖고 검찰 개혁을 논한다라는 거가 또 하나의 요소였어요. 그래서 예. 오히려 정치인이 아니고 내부 승진에서 나오거나 내부 인사가 법무장관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을 하더라도 일단 조직 내의 어떤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국 장관께서 추진해왔던 개혁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조치들은 사실은 너무 성급한 측면이 있어요. 안에 있는 흐름과 맞지 않고 법률과도 맞지 않고 또 경찰 수사 관행과도 맞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조율하려고 그러면 좀 아는 분, 이제는 큰 틀은 잡았다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개혁이라고 보지 않지만 개혁이라고 평가한다면 그럼 나머지 이제 시스템과 조화시키는 이런 일들은 내부 검찰 출신이 법무장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내부를 말씀하시는 거면 이전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교수 출신이었고 그 전에가 박상기 전 장관도 교수 출신이었고 그렇다면 뭐 지금 하마평에 많이 올라 있는 김호수 현 법무차관을 좀 마음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제가 원하는 건 아니고요. 예상을 아마 김호수 차관을 대통령께서 염두에 두지 않을까. 가장 무난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괜찮았다고 평가를 하시지만 사실은 국민들의 목소리나 야당의 목소리가 좀 뜨끔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받아들이셔서 아마 내부 김호수 차관을 승진시켜서 나머지 개혁 마무리 작업을 맡기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입니다. 권 관장께서 좀 예상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김호부 법무부 차관의 장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의 상징성도 필요하지만 또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안정성도 정부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김호수 차관도 뭐 아주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이나 단 이제 대통령이 기조로 잡았던 법무부의 탈검찰화의 기조에 위배되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가 깊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두 분의 예상이 맞는지 뭐 얼마 뒤면 밝혀지겠죠. 두 분의 저희가 유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